엄마, 저 이번 명절에는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전날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도 엄마가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는데 좀 일찍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아유, 엄마도 참,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날 술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요.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뭐? 이제 막 왔잖니. 밥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나중에 밖에서 먹을게요. 차례도 지냈는데 뭐가 문제예요?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고 나가지. 나중에 오빠가 하겠죠. 저 진짜 급해요. 너희는 매번 이러는구나. 이제는 정말 지쳤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4세 김춘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춘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춘자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4신 김할머니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예전엔 정말 단란한 가정이었죠. 남편과 함께 아들 민우와 딸 지은이랑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외식도 자주 했어요. 특히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엄마가 만든 동그랑땡이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답니다. 퇴근하면 항상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자전거를 타러 한강도 가곤 했어요. 민우는 아빠를 정말 좋아해서 아빠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항상 따라다녔고 지은이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엄마, 나 아프면 엄마가 간호해줄 거지? 이렇게 말하며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30쯤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취직을 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민우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늦게 오고 지은이는 친구들 만나느라 얼굴 비치기도 힘들어졌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둘 다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생활만 챙기더라고요. 엄마, 저 이번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이런 말은 잘도 하면서 정작 제가 아플 때는 병원 한 번 같이 가주지 않았죠. 그리고 명절 때도 엄마, 음식 많이 하지 마요. 먹는 사람도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도 막상 오면 잘 먹더라고요. 그러고는 설거지는커녕 집 정리도 안 하고 바로 가버리기 일쑤였죠. 그러다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아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밤새 울면서 상주 노릇을 할 때도 둘은 번갈아 가며 쉬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져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졌죠. 어느 날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도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더라고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정말 내 자식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옆집 순희 씨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장보기도 도와주고 청소도 해준다는데 저는 명절 음식 준비부터 치우는 것까지 항상 모두 혼자 해왔어요. 특히 더 속상한 건 둘 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해요? 엄마는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라면서 결혼 얘기만 꺼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민우는 48살, 지은이는 45살인데 자식들이 그렇게 혼자서 나이만 먹어가는 게 부모로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손주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숨고 싶었죠. 제 이런 걱정과 서운함은 모르는지 민우와 지은이는 자주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민우는 호주로 3개월 여행을 간다고 하고 지은이는 프랑스 가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겠다나. 둘 다 돈도 많이 벌면서 자기들 여행 가거나 물건 사는 데만 돈을 쓰지. 저한테는 용돈 한 번 주는 법이 없었죠. 엄마, 우리도 살기 빠듯해요. 라고 하면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은 잘도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반찬을 해주면 엄마,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또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도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라며 투정만 부려요. 그리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서 올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다 지난 추석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홀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치고 잡채도 하면서 온종일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특별히 만들었답니다. 민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고기를 곱게 다져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호박전도 예쁘게 부쳐놓고 2시간 걸려 완성한 갈비찜은 민우와 지은이가 좋아하는 맛이 날 때까지 계속 간을 보며 끓였죠. 이번에는 좀 일찍 와서 도와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민우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나 너무 피곤해서 좀 쉴게요. 라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어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나 얼굴도 제대로 안 씻고 온 것 같았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벗어두고 가방을 현관에 던지듯이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밥이라도 먹고 자지. 나중에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죠. 지은이는 그나마 아침 일찍 왔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만 보면서 엄마, 나 친구들이랑 11시에 약속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밥상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대충 숟가락질만 하다가 엄마가 만든 음식은 너무 기름져서 살이 쪄요. 요새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며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 한 숟가락 뜨자마자 엄마,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요. 이렇게 말하며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핸드백을 들더니 현관문을 나서버렸죠. 음식이 가득 찬 식탁 앞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찬밥이 된 아침밥, 식어버린 국, 차갑게 굳어가는 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방에서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고 결국 저 혼자 쓸쓸히 밥을 먹었죠.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에도 민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면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사실 이런 일은 명절 때마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니까 이해해 주자 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전화라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문자도 잘 안 보더라고요. 제가 전화하면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는 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화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날은 아들, 딸 둘 다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뒤늦게서야 엄마, 어제가 생일이었죠? 미안해요. 일이 바빠서. 라는 문자만 달랑 보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청소며 빨래며 혼자 하려니 너무 버겁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특히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래도 명절 때는 애들이 온다고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준비하는데 매번 실망만 했어요. 시장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쉬엄쉬엄 걸어야 할 때면 예전에 민우가 엄마, 제가 들고 갈게요. 하며 도와주던 때가 떠올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옆집 순희 씨는 김 씨는 자식들한테 너무 봉사만 하는 것 아니요? 이제 김 씨 인생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며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순희 씨가 아들 며느리와 행복하게 웃으며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웃들의 그런 행복함을 저는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 건강까지 계속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네요. 혈압도 많이 올랐고 심장도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들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아이들한테 전화했는데 둘 다 받지를 않았어요. 민우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고 지은이는 요가 수업 중이라며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매 발걸음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가로수 아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아이들 키울 때는 한 번도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늘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파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끔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누군가 내 곁을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남편은 항상 여보, 고생했어. 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곤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죠.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또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야 하고 긴 시간 부엌에 서서 음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나 답답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한동안은 우울한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았죠.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보자 싶어서 민우와 지은이를 따로따로 만나보려고 했어요. 엄마랑 밥 한 번 먹자. 언제 시간 되니? 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둘 다 바쁘다며 시간을 미루기만 했어요. 한 번은 퇴근 시간에 민우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가 로비에서만 2시간을 기다리다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만에 겨우 민우를 만났는데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카페에 들어서더니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라는 말부터 하는 거예요.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민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라고 하니까 엄마,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서요. 다음에 얘기해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울먹이며 엄마가 많이 힘들어. 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전화가 왔다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요. 라며 서둘러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날 민우가 남긴 반쯤 먹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답니다. 지은이는 더 심했어요.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와놓고는 요새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늦었어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해간 김치도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김치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며 김치를 받지도 않았어요. 엄마,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라며 나가더니 그대로 연락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자로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나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죠. 그날 저녁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힘들던지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보니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지은이 집 근처까지 찾아갔어요. 평소에 지은이가 자주 가는 카페라고 했던 곳인데 창가에 앉아있는 지은이가 보이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즐거워 보였어요. 저한테는 늘 피곤해 보이고 바빠 보이던 아이가 친구들과는 저렇게 활기차게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지은이를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죠. 우리 지은이한테 나는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됐구나. 어느 날 옆집 순이 할머니가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저를 보더니 김씨, 요즘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매일 밤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날 순이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자식들 떠나보내는 서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 인생 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남편 앞서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김씨도 이제는 김씨 자신을 위해 사셔야지. 그 말씀을 듣고 며칠을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자식들 생각하느라 본인 건강은 전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네요. 혈압도 많이 높으시고 심장도 안 좋으세요. 이러다 큰 병 나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받고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민우가 엄마, 왜 그런 약까지 드세요? 그냥 기분 전환하면 되잖아요. 운동이나 다니세요. 라며 이야기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제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이렇게 남처럼 굴다니.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옛날 사진첩을 뒤적여 보는데 민우가 첫 돌 때 찍은 사진을 보니 그날 밤은 특히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기 때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오니까 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더 정성껏 준비해 보기로 했어요. 떡국 재료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준비했죠.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먹먹했어요. 늘 하던 일인데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손끝이 자꾸만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저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날 전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내일 꼭 와야 해. 엄마가 너희들에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했더니 민우는 내일 약속이 있는데 하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지은이는 엄마, 저 내일 친구들이랑 스키장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는 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엄마의 부탁에는 이렇게 쉽게 거절하면서 친구들과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기지 않는다는 게 참 서글펐어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확 식는 걸 느꼈어요. 20년 넘게 참아왔던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도 안 오고 식은땀만 흘렸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죠.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이 걸려 있는 거실, 벽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늘 엄마로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던 거죠. 순이 할머니 말씀처럼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자식들 생각에 밤잠 설치고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 휘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날이 밝아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설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해가 뜨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떡국 육수를 내고 나물을 무치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나왔어요. 과연 아이들이 올까 하는 생각에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늘 하던 일인데도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기도 했어요. 아침 9시가 되었는데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또 귀찮아 할까봐 망설여졌죠. 시계를 보며 기다리는데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피곤해. 어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마셨더니 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떡국을 끓여놨다고 해도 나중에 먹을게요. 라며 그대로 소파에 눕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더 기다려 오후 3시나 되어서야 지은이가 얼굴을 비췄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슨 중요한 얘기라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까지 스키장 다 예약해뒀는데 저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요. 라고 하더니 인사도 제대로 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상 차려둔 식사도 제대로 안 먹고 들어가 버린 딸을 바라보며 또 한숨이 나왔죠. 거실에서는 민우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더라고요. 옆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온통 널브러져 있었고 신발도 벗어던진 채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았더라고요. 제가 치우려고 하니까 잠결에 그냥 놔둬요. 내가 나중에 치울게요. 라고 하더니 다시 코를 골았죠.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으니까요. 지은이 방에서는 끊임없이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 나 오늘 집에 왔어. 엄마가 오라 그래서. 근데 나 저녁에 나가도 될 것 같아. 엄마가 뭐라고 하겠지만 뭐. 딸의 웃음소리가 방문 너머로 새어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피곤하다며 대화도 거부하던 딸이 친구와는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부엌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 그릇에 민우가 늦게 일어나 대충 먹다 만 라면 그릇, 그리고 과자 봉지들까지. 설거지를 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와서 잠깐 쉬어야 했어요. 그러다 그만 어지러움이 확 몰려왔어요.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죠.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는데도 민우는 그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중얼거렸고 지은이는 방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다가 손을 베었는데도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방에 들어가 급하게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민우가 지은이 방으로 들어간 거였죠.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나도 그래. 근데 어떡해. 엄마가 중요한 얘기 있다고 해서 온 거잖아. 얼른 끝내고 가자. 귀찮아 죽겠네. 엄마는 맨날 이래. 뭐가 그렇게 중요한 얘긴지 빨리 끝내고 나가자. 그래.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둘이 같이 나가자. 어차피 엄마 하실 말씀이라는 게 뻔해. 결혼하라는 소리겠지 뭐. 그 순간 제 눈앞이 또 캄캄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처연해 보였죠.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더라고요. 더구나 혈압이 오르면서 현기증이 심해져서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지은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오빠, 나 먼저 나갈게. 친구들이 기다린대. 엄마한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줘. 괜히 또 잔소리 들을 것 같아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민우도 엄마,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전화할게요. 라며 급하게 나가버렸죠. 민우와 지은이에게 싸주려고 놓아둔 음식들은 식탁 위에 그대로였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만 편하게 이용하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섰답니다. 재산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더없이 단단해졌답니다. 설날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불렀어요.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으면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답니다. 이번에는 꼭 흔들리지 말자. 내 인생의 마지막 결단이니까.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어둡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민우는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지은이는 핸드폰을 보면서 들어왔죠. 엄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빨리 끝내요. 라는 말부터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서 눈물부터 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거실에 앉은 아이들 앞에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자 민우와 지은이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민우는 소파에 기대 앉아 하품을 하고 지은이는 계속해서 시계만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 부모 자식의 관계도. 이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해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손끝이 떨려와서 무릎을 꽉 잡았죠. 지은이가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너희들의 대화를 우연히 다 들었어. 나랑 있는 시간이 시간 때우기라고 했지? 그래. 너희에게는 내가 그런 존재였던 거야. 시간 때우기의 대상, 귀찮은 존재. 이 말을 하니 민우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만지던 지은이의 손도 멈췄어요. 어제만이 아니야. 지난 20년 동안 너희는 늘 그랬어. 나를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내가 아파서 쓰러져도 병원 한 번 안 왔잖니. 명절에는 얼굴만 비치고 가고 이제는 지쳤다. 더는 못하겠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죠. 이제부터는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리지도 챙기지도 않을 거야. 명절에 오지 마라. 생일에도 오지 마라.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이제 혼자서 살아갈 거니까. 그제야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민우가 벌떡 일어나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치자 제가 말했어요. 왜?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고 전화도 받기 싫어하고 나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못해. 지은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 매번 미안하다고만 하고 달라지지 않았잖니. 이제는 지긋지긋해. 너희는 늘 그랬어. 미안하다고 하고 끝이야. 그러고는 또 똑같은 생활의 반복. 이제는 지쳤다. 방 안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너희가 보기에는 늙은이일지 몰라도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렴.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민우가 무릎을 꿇으며 엄마, 제발요. 라고 애원했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이는 계속 엄마. 하면서 울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이제 가렴. 너희도 이게 편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로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경비실에도 아이들을 들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현관문 밖에 놓고 간 선물들도 그대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을 산책하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예전에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해나가기 시작했죠. 순희 씨와 함께 요가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되어 갔어요.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서 민우와 지은이가 제 바뀐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장문의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문자를 읽어보면 후회스럽다는 내용,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진심이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명절이 다가올 때는 많이 두려웠죠. 평생 해오던 명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마음 한켠이 허전하기도 했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어 보니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만큼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집 안 구석구석을 새로 정리하면서 저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갔어요. 거실에 있던 가족 사진은 모두 정리하고 제가 그린 그림들을 걸었죠. 아이들 방이었던 곳은 하나는 서재로, 하나는 취미실로 꾸몄어요. 책장에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로 하나둘 채워갔고 작은 화분들도 들여놓았죠.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새싹이 자라는 걸 보는 게 요즘은 제일 큰 기쁨이에요.
어느 날은 민우와 지은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현관 앞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죠. 민우도 엄마, 이제야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요. 엄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라며 울먹였어요. 지은이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일어나렴. 그리고 돌아가. 너희의 진심은 알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나도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단다.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야 알았어.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자식들을 보내고 문을 닫으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요. 새 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가 생겼죠. 그러고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좋아하는 책도 실컷 읽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참 좋더라고요. 가끔은 혼자서 영화관도 가고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도 마셨죠. 처음에는 혼자 다니는 게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특히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집 안 청소를 할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순희 씨와 노인정 친구들이 있어 명절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김씨, 우리 이제 모두 가족처럼 지내요. 하면서 정성스레 나눠주는 음식들.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져서 코끝이 찡해질 때가 많았어요. 서로 반찬도 나누고 이야기꽃도 피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지난 명절에는 함께 송편도 빚어보았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삶의 색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예전에는 몰랐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도 알게 되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기쁨은 나누면서 제2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가끔 옛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담담함이 더 크답니다. 민우와 지은이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인생을 희생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나이 들어 혼자가 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고독을 즐길 줄도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문화센터에서 배운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도 했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동했어요. 특히 제가 그린 풍경화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눈물이 날 뻔했답니다. 그림 전시회를 계기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원도 바닷가로 떠난 2박 3일의 여행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가보지 못한 곳들을 이제야 다녀보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바닷가에 앉아 일출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감사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참 예쁘다.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작은 행복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마도 제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야 알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라는 걸요. 요즘은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해요. 나의 황혼역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하고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돼요. 오직 나만을 위한 나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여기까지 김춘자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의 노후를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계속 희생하고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만의 삶을 시작하세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혼자라고 외롭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